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응력과 배응률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교재 없으신 분은 교재 있는 분 옆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보십시오. 여기 교재 없는 것 같구만. 우리 옆에 앉아서 같이 보세요. 예. 자, 응력과 배응률에서는 말 그대로 응력하고 배응률에 대한 사항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 응력이 나옵니다. 응력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고,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응력이라 합니다. 응력은 우리가 예전에는 시그마라는 교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에 시방사가 바뀌면서 F라는 교로 바뀌었습니다. 시그마라는 교를 쓰기도 하고 F라는 교를 쓰기도 한다. 요즘엔 F라는 교로 바뀌었다. 알겠죠? 응력 F는 뭐냐? 이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이거를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단위 면적당 작용되는 힘을 응력이다. 즉 응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뭐냐면 힘의 단위가 여러분들이 뉴턴, 킬로뉴턴 또는 킬로그램, 톤 있죠? 여하튼 킬로뉴턴이라면,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하면 힘이 뉴턴이고 나누기 면적이 메타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내면 이것이 바로 응력의 단위입니다. 공학 단위로 하자면은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의 제곱, 메타의 제곱 같은 것들 등등등이 모두 응력의 단위입니다. 알았죠? 이 응력은 수직 응력과 그리고 전단 응력 나누는데, 첫 번째로 수직 응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 응력은 수직 방향이다. 뭐에 대해 수직 방향이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분필과 같은 재료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재료가 원통형 재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리는 방향의 응력을 인자응력이랍니다. 인자응력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맞죠? 그러면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파괴 단면적이랍니다. 파괴 단면적. 여기 파괴 단면적 A가 되는데 단면적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단면적 방향이 되죠. 이 단면적 방향에 대하여 이게 힘 P가 수직한 방향이죠. 직각인 방향 맞죠?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맞죠? 그래서 이 A분의 P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단면적의 수직한 방향의 응력, 그래서 수직응력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 수직응력은 그러니까 이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느리는 응력도 있고 줄이는 응력도 있다. 맞죠? 그래서 느리는 응력을 인자응력이라고 하고, 수직응력에는 인장과 그리고 줄이는 응력을 압축응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인자응력과 압축응력은 단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의 하중이니까 이거를 수직응력이라고 한다. 알았죠? 수직응력에는 인자응력과 압축응력이 있다. 이렇게 느리면 인자응력이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힘이 P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이면 압축응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 파괴 단면적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의 응력도 있습니다. 평행한 방향의 응력은 뭐냐면 이걸 접선 응력 또는 전단 응력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마찬가지 봉재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파괴 단면적이 요거라겠죠. A라겠죠. A인데 이번에는 단면적 방향으로, 여기 단면적 방향이죠. 단면적 방향으로 이렇게 힘화살표가 이렇게 힘화살표가 작용되는 경우에는 가위로 자르는 것과 같이, 맞죠? 그러면 변형 후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가위로 자르는 것과 같이 요렇게 전단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파괴 단면적이다. 맞죠? 이때 이렇게 전단 파괴가 일어나도록 작용되는 힘, 이걸 뭐라 하냐? 전단하중, 전단력이랍니다. 알겠죠? 전단이 영어로 쉐어입니다. 그래서 세워자를 써서 전단하중은 S라는 교를 쓰기도 하고, S라는 교를 많이 쓰고, 또는 여러분들 하중의 기호 P에다가 S자를 하점자를 붙여서 PS라고 합니다. 맞죠? 뭐 기호는 PS라고 할 수도 있고 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와 같이 재료 단면에 평행하게 접선 방향이라 합니다. 접선 방향으로 작용되는 응력이 있는데, 이 면적당 작용되는 응력을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거를 전단 응력이라 합니다.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방금 전에 이 수직 응력은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자응력은 응력 F에다가 F라는 교를 쓴다고 했죠. 인자응력으로 텐사일에 T자를 씁니다. FT라고 하고, 압축응력은 응력의 기호 F에다가, 수직응력 F에다가 압축의 영어로 컴프레션이죠. 그래서 컴프레션에 C자를 붙여서 FC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호를. 그러니까 인자응력은 뭐냐? 단위 면적당 작용되는 인장하중을 인자응력이라는 거고, 간단하죠?
압축응력은 단위 면적당 장되는 압축 하중을 압축응력이라 한다. 전단응력은 뭐냐? 전단응력은 인자응력하고 성질이 다르죠.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접선한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F라는 기호를 안 쓰고 타워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알겠죠? 전단응력은 타워라는 기호를 쓰고, 전단응력 타워는 뭐냐? 단위 면적당 작용되는 전단력이 전단응력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전단응력과 수직응력으로 나눈다. 응력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변형률이 나옵니다. 변형률. 두 번째로 변형률이다. 변형률 또는 변형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써 영어로는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변형률은 대표적인 기호가 입실론이라는 기호입니다.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변형률에는 다시 아까 여러분이 응력에도 수직응력이 있고 전단응력이 있었죠. 마찬가지 변형률도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과 전단응력에 의한 변형률이 있다. 알겠죠? 먼저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을 뭐라고 하냐면 선변형률이라고 하고, 교재 나오는 것처럼 선변형률이라고 하고, 이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은 다시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이 선변형률이라고 했고, 요거를 기호를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쓰고, 여기에는 다시 수직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변형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있는데 뭘 말하냐면, 이렇게 이번에는 이 재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시다. 세웠다. 이게 뭐 봉재료일 수도 있고, 뭐 직사각형 재료일 수도, 각봉재료일 수도 있고, 맞죠? 이와 같이 재료가 있을 때 여기에 수직응력은 인장응력 또는 압축응력을 수직응력이라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인장응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형 후에 그림을 그려오면 이것은 길이는 늘어나고, 얼마만큼 늘어나고, 반대로 직경은 줄어드는 변형을 일으키겠죠. 맞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데 그림 그리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에 본래의 길이였다고 하면, 본래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본래의 길이였다가 이 인장, 하중, 응장응력에 의해서 요만큼 늘어났죠. 맞죠? 이게 늘어난 길이, 늘어난 후의 길이를 변형 후의 길이라 합니다. 변형 후의 길이를 L1이라고 합니다. L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형량은, 길이 방향 변형량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요만큼 더하기 여기 요만큼 두 개 더한 것이 되겠죠. 맞죠? 두 개 더한 것을 변형량이라 하고, 이 변형량을, 길이 방향 변형량을 뭐라고 했냐? 요거를 람다라는 기호를 쓰다. 람다. 맞죠? 그래서 이 변형 후의 길이 L은 이코를 뭐냐? L1은, 이거는 이 본래의 길이 L 플러스 람다다. 요렇게 표현했으다. 할 수 있겠죠. 맞죠? 이때 이 람다라는 기호는 다른 기호로는 길이 변화량이라 해서 이렇게 델타 L이라고도 합니다. 델타 L 또는 람다. 똑같은 거다. 이해했죠? 맞죠? 그랬다면 길이 방향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길이 방향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길이 방향 변형률은 기호를 변형률 입실론에다가 길이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L이죠. L. 랭스에 L을 쓴 겁니다. 길이가 영어로 랭스니까 입실론 L이라는 기호를 쓰고, 이걸 길이 방향 변형률이라 하고, 그러면 길이 방향 변형률 입실론 L은 이코를 뭐냐? 이거는 본래의 길이에 대한, 본래의 길이에, 연교재 다 있습니다. 본래의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량입니다. 길이 변화량은 뭐냐? 요게 변형 후의 길이에서 본래의 길이를 뺀 거죠. 맞죠? 변형 후의 길이에서 본래의 길이를 뺀 것으로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비율을 길이 방향 변형률이라 한다. 알겠죠? 요거를 기호로 적으면 됩니까? 기호로 적으면 이것은 본래의 길이 L분의 변형 후의 길이 L1 마이너스 본래의 길이 L 하면 되겠죠. 맞죠?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은 본래의 길이 L분의 L1에서 L을 빼면 L1이 본래의 길이 플러스 변화량인데, 맞죠? 여기서 L을 빼면 변화량만 남겠죠. 맞죠? 그러니까 길이 방향 변화량 람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L분의 람다가 뭐냐? 길이 방향 변형률이다. 알겠죠? 본래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량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교재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문제를 보면 본래 길이가 2.1 뭡니까? 직경이 2.1cm 인 강봉에 3kton의 인장력을 작용시켰더니 본래 길이가 3m에서 3.006m로 늘어났다. 그럼 3m가 본래 길이 L이고 3.006m가 L1이 되겠죠. 변형 후의 길이. 맞죠? 이때 변형률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3.006 마이너스 3 눌러주면 되겠죠. 맞죠? 눌러주면 얼마 나오냐? 계산기 눌러주면 0.002가 답이 됩니다. 맞죠? 이게 말하면 길이 반향 변형률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반향 변형률은 항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줄어듭니까? 인자 응력이 아니고 압축 응력이 작용될 때는 길이가 줄어들죠. 맞죠? 그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변형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인장을 받으면 플러스 길이가 늘어나고 압축을 받으면 마이너스 길이가 줄어든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은 수직응력을 받을 적에 한 가지 변화량이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길이가 늘어나는 대신에 직경은 줄어들었죠. 맞죠? 변형 후의 길이는 요만큼, 본래의 직경은 이만큼 직경이었는데 이걸 본래의 직경 D라고 한다면 변형 후의 직경은 이만큼 줄어들더라. 맞죠? 요것이 변형 후의 직경 D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변형 후의 직경 D1은 요놈은 뭐가 됩니까? D1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래의 직경에서 맞죠? 요만큼 차이를 두 개 더해서 직경 변화량이라 할까요? 이 직경 변화량을 델타랍니다. 델타. 맞죠? 이 델타를 뺀 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직경 변화량 델타는 이렇게 대문자 델타 D 이렇게 나타납니다. 직경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로 소문자 델타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호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다. 알았죠? 이때도 마찬가지 직경 변향도 변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직경 변향 변형률은 뭐냐? 본래의 직경 D에 대한 변형 후의 직경 D1 마이너스 본래의 직경 D. 다시 말해서 본래의 직경 D분의 변화량, 직경 변화량 델타가 됩니다. 맞죠? 여기다 써봅니다. 써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에는 직경 방향 변형률도 있다. 직경 방향 변형률도 있더라. 직경 방향 변형률은 입실론에다가 직경이 영어로 D잖아요. D, 다이아미터. 맞죠? 그래서 D자를 씁니다. 입실론 D라는 기호를 쓰고. 맞죠? 그러니까 직경 방향 변형률은 뭐다? 요거는 본래의 직경 D분의 변형 후의 직경 D1-D다. 맞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본래의 직경 D분의 직경 변화량 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직경 변화량도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장을 받으면 직경은 마음대로 마이너스 줄어들죠. 반대로 압축을 받으면 직경은 더 굵어질 겁니다. 직경은 더 플러스 증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 직경은 인장일 때 마이너스고 압축일 때 플러스다. 맞죠? 길이는 반대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맞죠? 이와 같이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은 이 길이 방향 변형률과 직경 방향 변형률이 있는데 다른 말로 이 길이 방향 변형률을 요거를 세로 변형률이라고 하고 세로. 맞죠? 이 직경 방향 변형률을 가로 변형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알았죠?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이라고도 부른다. 이해했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식으로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길이 방향 변형과 직경 방향 변형은 두 개의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수직응력을 받을 때 인장이나 압축응력을 받을 적에 길이만 늘어나고 직경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항상 길이가 늘어나면 직경은 좀 줄어들고 맞죠? 길이가 줄어들면 직경은 조금 늘어나죠. 맞죠? 이처럼 직경과 길이의 변화가 서로 관련이 있더라. 알겠죠? 관련이 있어서 그 비례 관계를 정의해봤더니 누가 정의했냐면 포화송이라는 학자가 정의했습니다. 맞죠? 정의해봤더니 그 두 개 사이의 비율을 포화송의 비라고 정의를 했다. 포화송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포화송의 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포화송 뭐 영어 발음이니까 관계없습니다. 포화송의 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포화송의 비는 요거를 기호를 이 뉴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뮤라고 하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 맞죠? 요건 뉴라고 있고 요건 뮤라고 있죠? 두 개 다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뮤로 나와도 되고 뉴로 나와도 되고. 알겠죠? 포화송의 비는 포화송이 뭐라고 하냐면 이 포화송이 이와 같은 수직응력에 의한 변형률 실험을 했을 적에 그때 세로 변형률 즉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한 가로 변형률 즉 직경 방향 변형률의 이 비례 관계를 다시 말해서 길이가 1m 늘어날 때 직경은 몇 미리 줄어드는가를 관계를 비례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알았죠? 요걸 보고 뭐라 하냐? 요거를 포화송의 비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거 외웁니다. 포화송의 비는 길이 방향 변형률분의 직경 방향 변형률이다. 또는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이다. 알았죠? 라고 되고 그래서 이걸 구하는 식이 얼마가 되냐면 이코를 방금 전에 길이 방향 변형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L분의 람다라고 그랬고, 맞죠? 본래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량. 그리고 직경 방향 변율은 뭐라 했습니까? D분의 델타라고 했죠. 본래 직경에 대한 직경 변화량. 맞죠? 이것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계산해 눌러도 되고, 맞죠? 또 이걸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이건 나누기 이거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나누기는 뭐와 같다? 이거 역수를 곱한 거랑 같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에다가 요놈의 역수를 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 D분의 델타에다가 나누기 L분의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L분의 람다를 역수로 곱한 것과 같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나오고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D 람다분의 델타 L이라고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가로 배역률 D분의 델타 나누기 세로 배역률 L분의 람다. 맞습니까? 요렇게 구한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본래의 직경이 얼마이고 본래의 길이가 얼마인데 요놈을 하중 얼마를 가했더니 길이가 얼만큼 늘어났고 직경이 얼만큼 줄어들더라. 그러면 이 재료의 포화성의 비가 얼마냐? 계산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문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니까 4-2번 문제, 4-3번 문제, 4-4번 문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포화성의 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 나와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얼마하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수치가 4개가 다 주어지니까. 알았죠? 주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주어지는데, 이 포화성의 비는 아무리 크더라도 요거는 0.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5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0.5 이하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다음에 포화성의 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포화성의 수라는 것이 있는데, 포화성의 넘버, 수라는 것이 있는데, 포화성의 수는 M이라는 교를 씁니다. M이라는 교를 쓴다. 알았죠? 근데 포화성의 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포화성의 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배운 이 포화성의 비를 역수로 취한 겁니다. 알겠죠? 포화성의 비는 뮤라고 해야 되고, 뉴라고 해야 되고, 포화성의 비의 역수가 포화성의 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포화성의 비의 역수니까 얼마입니까? 요놈의 역수하면 되겠네요. 요놈의 역수하면 되겠죠. 요게 분모로 가고, 이게 분자로 가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포화성의 수는 반대니까 세로 배역률 나누기 가로 배역률 하면 되겠죠. 세로 배역률이 L분의 람다 나누기 가로 배역률이 D분의 델타. 요놈을 역수 취한 겁니다. 맞죠? 이것이 뭐냐? 포화성의 수입니다. 마찬가지 포화성의 수를 구하라고 해도 교재 4-3번, 4-4번 문제 포화성의 수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도 똑같이 수치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4개 다 주어지니까. 맞죠? 그대로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계산하면 얼마라고 나오는데 그 나온 값이 이것은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은 2 이상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2보다 큰 값을 갖는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 4-2, 4-3, 4-4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령입니다. 요령. 요령이 뭐냐면 우리가 주로 쓰는 재료는 연강을 말합니다. 연강으로서 철근과 같은 연강입니다. 연강인 경우는 포화성의 비가 얼마냐면 약 0.3입니다. 이 수치를 외워버려라. 알았죠? 알겠죠? 다음에 포화성의 수 B가 0.3이면 포화성의 수는 얼마일까요? 역수니까 0.3분의 1 얼마입니까? 이건 약 3.3입니다. 이걸 외워버려라. 알겠죠? 포화성의 수는 1보다 작습니다. 포화성의 B가 1보다 작습니다. 0.3이고 포화성의 수는 1보다 큽니다. 3.3입니다. 이놈의 역수입니다. 알았죠? 외워버리면 계산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볼까요? 확인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화성의 B를 물어봤네요. 포화성의 B를 가나 다라에서 0.3은 제일 가까운 거 몇 번입니까? 라번 답입니다. 끝. 계산할 필요도 없죠? 맞죠? 다음에 4-3번 문제 볼까요? 문제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포화성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포화성의 수 물어봤죠? 얼마입니까? 약 3.3. 가나 다라 중에 3.3하고 제일 가까운 거 나번이죠? 2.93이 제일 가깝죠? 나번이 답입니다. 맞죠? 다음에 4번 문제 보면은 포화성의 수 물어봤습니다. 가나 다라의 3.3에 제일 가까운 거 마찬가지 나번이죠. 맞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포화성의 B나 포화성의 수는 간단하다. 포화성의 B 0.3, 포화성의 수 3.3만 알면 된다. 알았죠? 출제자가 이것을 알고 요것에 맞춰서 가나다라 수치를 정할 때에 요놈의 근사하게 문제를 만듭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훨씬 고생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알겠죠? 요것만 해요. 요것만. 끝. 알겠죠? 포화성의 B, 포화성의 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정리해놓고 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수직응력에 대한 배역률을 방금 전에 배웠는데 전단응력에 대한 배역률도 있다고 그랬죠?
전달 능력에 의한 배응률은 앞에서 응력의 기호도 수직 응력은 F라는 기호를 썼는데 전달 능력은 타워라는 기호로 다른 기호를 썼죠. 마찬가지 변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률도 전단 응력 타워에 의한 변형률은 수직 응력에 의한 변형률과 구별하기 위해서 입시론이라는 기호를 안 씁니다. 알겠죠? 다른 기호로 감마라는 기호를 씁니다. 감마. 알겠죠?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률은 감마라는 기호를 쓴다. 알겠죠? 감마라는 기호를 쓴다. 그래서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률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봉제로가 있으면 요놈을 이렇게 전단을 했다. 전단을 하게 되면 이 전단력 S에 전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을 그어주면 이 두 개의 힘이 정확히 날아나면 전단이 아니고 압축입니다. 알겠죠? 약간 어긋나야 잘라집니다. 전단이 됩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단력 S가 적용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요게 찌그러집니다. 어떻게 찌그러지냐면 요런 식으로 전단 배형을 일으키더라. 알겠죠? 그때 여기에서 요 길이를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하면 요 길이를 본래의 길이 L이라고 한다면 전단 때문에 찌그러진 길이, 미끄러진 길이가 이것을 람다 S라고 해서 이걸 전단 길이랍니다. 전단 길이. 전단 미끄럼 길이 또는 줄여서 전단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각도를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은 각도입니다.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 이걸 파이라고 하고 이 파이를 전단 변형각 줄여서 전단각이랍니다. 전단각 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쓰는 도의 디그리 단위가 아닙니다. 라디안 단위입니다. 라디안. 호도법으로 라디안 단위입니다. 전단각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전단 변형률은 본래의 길이에 대한 전단 길이 변화량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L분의 람다 S. 알겠죠? L분의 람다 S를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죠? 이 L분의 람다 S라고 하고 이 전단 변형률 값은 거의 뭐하고 같냐면 이 전단각 파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알겠죠? 거의 같아서.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각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각변형률이라고도 한다. 전단각 파이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알겠죠? 참고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단 변형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을 배웠으니까 세 번째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응력과 변형률 선도가 나옵니다.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료를 가지고 연강에 인장시험 선도를 했다. 실험을 했다. 알겠죠? 실험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로축을 수직응력 시그마 또는 F라고 했고 X축을 요거를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했습니다. 입실론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응력을 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것이 정확히 직선비례였죠. 직선비례하게 이렇게 하중을 증가시키면 변형량이 점점 커져서 직선비례, 정비례 하다가 맞죠? 어느 한계점, 여기 1점이라고 할까요? 이 1점 이상이 지나면 이것은 직선비례하지 않고 기울기가 약간 구부러지더라. 맞죠? 약간 구부러지다가 어느 응력 이상 여기를 2점, 여기를 3점이라면 2점도 있습니다. 여기 3점이라면 이 3점 이상 하중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늘어나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선도가 이렇게 흐물어진다. 맞죠? 스스로 늘어나다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점에서 멈춥니다. 이 멈추는 점을 4점이랍니다. 4점. 알겠죠? 이때 이렇게 응력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스스로 더 늘어나 버린 현상.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면 항복 현상이랍니다. 항복. 알겠죠? 요거를 항복 현상이라고 하고 이 구간을 항복 구간이라 하고 영어로는 항복이 yielding입니다. yielding 항복 구간이라 하고 이 항복 구간에서의 위에 있는 점을 상항복점, 밑에 있는 점을 하항복점이라 한다. 간단하죠? 맞죠? 그리고 이 항복 구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또 변형을 늘리려면 하중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응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응력을 더 증가시키면 점점 더 늘어나다가 이번엔 어느 한계 응력 이상 힘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응력을 부담하지 못하고 스스로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파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맞죠? 이것이 영광의 인장시험을 할 적에 완전히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실험을 한 선도입니다. 맞죠? 이때 여기에서 아까 1점을 뭐라고 하냐면 1점까지는 정확히 이 관계가 응력과 배응률의 관계가 정확히 직선비례, 정비례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정비례가 끝나는 점, 이 1점은 뭐라고 하냐? 이거를 비례한도라고 합니다. 비례한도. 요거를 비례한도라고 하고, 맞죠? 다음에 1점 바로 위에 2점이 있습니다. 2점. 2점은 뭐냐면 원래는 1점과 2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거의 붙어 있는 점인데 2점은 뭐냐면 이거를 탄성한도라고 합니다. 탄성한도. 탄성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1점과 2점은 거의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2점까지는 응력을 이만큼 가하면 똑같이 배응이 이만큼 일어났다가 응력을 다시 0으로 제거시키면 이것이 100% 처음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맞죠? 이와 같은 성질을 탄성이랍니다. 탄성. 맞죠? 이 탄성을 갖는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점. 그래서 이걸 탄성한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성한도 이상으로 힘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으로 힘을 받아버리면 이것이 응력을, 힘을 제거하더라도 이게 배응이 100% 복원되지 않고 이것이 가다가 줄어들다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도가 여기까지 정확히 늘어났다가 정확히 0으로 돌아가는데 이 탄성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만큼 응력을 받아버리면 여기에 응력을 제거하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멈춰버린다. 다시 말해서 응력은 0으로 돌아왔는데 배응률은 이만큼 잔류 배응이 남아버리죠. 영구 배응이 남아버리죠. 다시 말해서 제품이 배려버린 겁니다. 늘어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스프링 가지고, 볼펜 스프링 가지고 실험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살짝 당기면, 당겼다 놓으면 다시 복원이 되지만, 100% 되지만, 더 많이 당겨버리면, 놓으면 100% 복원이 됩니까?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줄어들다 말아버리죠.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 소성이랍니다. 소성. 알겠죠? 100% 복원되는 것을 탄성. 탄성의 반대가 소성. 변형이 남는 것을 소성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탄성과 소성의 중간 경계, 탄성이 끝나는 한도를 탄성한도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2점까지 이 구간을 탄성 구간이랍니다. 탄성 구간. 탄성 변형 구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소성 변형 구간이 되겠죠.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3점 뭐라 했습니까? 3점은 상항복점이라고 그랬고, 3점은 상항복점이라고 그랬고, 4점은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맞죠? 다음에 여기로 꼭대기를 5점이라면 이 꼭대기 5점 뭡니까? 이 재료가 완전히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의 응력값이죠. 맞죠? 그래서 이 5점에서의 응력값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재료가 받을 수 있는 극한값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극한응력 시그마 U라고 하고, U는 ultimate, 다시 말해서 극한이라는 뜻입니다. 극한응력이라고 하고, 이거는 또 뭐라고 하냐,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이라 해서 시그마 맥시멈, 최대의 응력이라 하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 인장 강도랍니다. 시그마 T. 시그마 T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인장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알겠죠? 인장 강도랍니다. 인장 강도가 뭐냐, 파괴시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6점이면 6점 뭡니까? 6점은 파괴점입니다. 파괴점. 파괴점이 되는 거다. 이것이 뭐냐, 응력과 배응률 선도 관계. 알았죠? 시험 문제에서 이름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름들. 알겠죠? 이름들 물을 수 있으니까 이름들 암기하시고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응력과 배응률의 관계를 공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매우 복잡하겠죠? 복잡한 관계를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쉬운 관계 어디 있습니까? 정비례하는 관계. 이 탄성한도, 비례한도 내부에 있는 아주 간단한 직선비례하는 정비례하죠? 이 관계 내부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여기서만 계산한다. 이 범위 내에서는 응력과 배응률이 정확히 직선비례, 정비례한다. 이걸 누가 정리를 했냐면은 후쿠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응력과 배응률이 정비례한다고 정의한 것을 후쿠의 법칙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후쿠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온다. 후쿠의 법칙은 뭐냐? 정비례 법칙입니다. 맞죠? 정비례 법칙으로서, 반비례 법칙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후쿠의 법칙은 정비례 법칙으로서 뭐라고 했냐? 이 탄성한도, 비례한도 내에서, 맞죠? 비례한도 또는 탄성한도 거의 같은 말이라겠죠? 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정비례한다라고 정의한 것을, 이걸 보고 후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다시 말해서 탄성하던 A에서 응력이 F 또는 시그마였고 배응률이 이필론이었죠. 맞죠? 이게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표시가 수학적인 경우가 이거죠. 맞죠? 정비례한다. 이게 후쿠의 법칙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적어보려고 보니까 응력 F는 이코르 이필론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 왜 안 되냐면 모든 재료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는 여기 가서 볼까요? 어떤 재료는 예를 들어서 강철처럼 강한 재료는 응력을 많이 가해도 배응률이 조금밖에 안 일어날 것이고 맞죠? 이만큼밖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비례하긴 비례하되 기울기가 더 급할 것이고 맞죠? 약한 재료는 납같이 맞죠? 납과 같이 약한 재료, 연한 재료는 응력을 조금만 가해도 배응률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비례하는 기울기가 완만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탄성력이 큰 재료는 기울기가 급하고 약한 재료는 기울기가 완만할 것이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울기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뭐라고 했냐면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알겠죠? 기울기 값을 탄성계수라고 그것을 탄성계수, 탄성의 영어로 일라스티서티죠. 그렇죠? 그래서 일라스틱의 이자를 기호로 써서 맞죠? E라고 기호를 표시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재료의 탄성계수라고 했다. 탄성계수. 알겠죠? 그러니까 응력은 F는 탄성계수 곱하기 배응률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수직응력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재료마다 비례하는 기울기가 다르다. 알았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필론이 바로 후쿠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시그마는 이필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후쿠의 법칙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다. 알았죠? 그래서 이 탄성계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표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정의한 이 탄성계수가 바로 뭡니까? 수직응력에 한 탄성계수 값으로서 이 수직응력에 한 탄성계수를 세로 탄성계수로 합니다. 다른 말로 세로 탄성계수라고 하고 세로자를 빼고 그냥 탄성계수로 하면 이 세로 탄성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정의를 했느냐? 토마스 영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서 이걸 다른 말로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영계수. 영이 정의한 계수다. 그래서 영계수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아마 이런 교재 문제에서는 탄성계수라는 말로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 탄성계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전개해보면 그러니까 응력은 F는 탄성계수 2 곱하기 배응률. 배응률이니까 수직응력이 한 배응률, 길이 배응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응률 아까 배웠으면 방금 전에 뭐랬습니까? 배응률 이실로는 L분의 람다. 맞죠?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응력이 얼마인데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응력이 얼마이고 탄성계수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일 때 배응량 람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더라. 그대로 대입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응량 람다를 물으면 람다는 이코르 2로 나누고 L로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FL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 우리는 F도 알고 있습니다. F. 응력 F는 뭡니까? 응력 F가 A분의 P잖아요. A분의 P.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응력이 안 알려주고 면적하고 힘이 주어지면 응력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 맞죠? 그러니까 응력 대신에 A분의 P를 대입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응력을 안 알려주고 A하고 P를 주어지면 F 대신에 A분의 P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 됩니까? F 대신에 A분의 P를 대입하면 이게 F죠. 곱하기 L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배응량, 느름량, 신장량 같은 말입니다. 길이 변화량 같은 말이죠. 얼마냐? A 2분의 PL. 요걸 암기하십시오. 요게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알았죠? 람다는 A 2분의 PL 암기해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죠? A 2분의 PL. 여기서 A는 단면적입니다. P는 힘, 길이 L, E는 탄성계수. 맞죠? 그런데 단면적이 바로 몇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직경으로 주어질 수 있고 폭과 높이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직경이 주어지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맞죠? 만약에 직사각형의 폭과 높이가 주어지면 B 곱하기 H로 계산하면 될 거죠. 맞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교재 보니까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4-5, 4-6, 4-7, 4-8 넘겨서 4-9, 4-10까지 많이 나오죠. 알았죠? 이처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 출제될 확률 매우 높다. 알겠죠? 거의 100% 나옵니다. 알겠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 정도는 외워라. 알겠죠? 이 식 정도는 외워라.
다음에 요 문제, 요 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식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식은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 람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느름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느름량이 얼만큼 늘어났다고 주어져 버립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탄성계수가 얼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탄성계수가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로 곱하고 람다로 나누고, 두 개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맞죠? 자리만 바꾸면, 그러면 탄성계수 2는 이코를 얼마냐? A분의 P 곱하기 L 나누기 람다 하면 되겠죠. 맞죠? 두 개 자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알겠죠? 요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두 문제. 맞죠?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수직응력에 의한 탄성계수에 대한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고, 후쿠의 법칙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탄성계수도 응력에서 수직응력이 있고 전단응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전단응력에 의한 탄성계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전단응력 타우어에 의한, 수직응력에 의한 탄성계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단응력에 의한 탄성계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워봤듯이 전단응력에 의한 값들은 수직응력에 의한 값하고 기호를 다른 걸 썼었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탄성계수 2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G라는 기호를 씁니다. 대문자 G. 알겠죠? 전단응력에 의한 탄성계수는 탄성계수 G라는 기호를 쓴다. G는 전단탄성계수다. 전단응력에 의한 탄성계수 줄여서 전단탄성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전단탄성계수 G다. 전단탄성계수 G는, 이거는 뭐 정의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방금 전에 배운 이 세로탄성계수 2와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관계. 알겠죠? 세로탄성계수 또는 연계수, 종계수, 종탄성계수, 또는 이 말 없이 그냥 탄성계수라 하면 탄성계수 2를 말합니다. 2와의 관계, 두 개 사이의 관계. 알겠죠? 두 개 사이의 관계식을 많이 물어보더라. 관계식은 원래 이것은 여러분들이 순수전단 조건에 대입해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유도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고 결과식만 외우자. 알겠죠? 결과식만 보면 여러분 교재 정의 있는 것처럼 전단탄성계수는 세로탄성계수, 탄성계수 2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2 가로 열고 1 플러스 포화송의 비 뉴 분의 세로탄성계수 2다.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공식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 공식 암기하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포화성의 B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라 했습니까? 0.3 외우라 했습니다. 맞죠? 이게 0.3이면 1 플러스 0.3 곱하기 2 얼마입니까? 2.6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 탄성계수 2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단탄성계수 G가 얼마 그러면 나누기 2.6만 하면 된다. 나누기 2.6 끝. 아주 간단하다. 알겠죠? 그럼 교재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14번 문제 다 그겁니다. 13번 문제 보니까 산탄성계수 2가 200만이 주어졌습니다. 200만일 때, 이때 포화승급이 0.3 당연한 것이고 전단탄성계수를 물어봤습니다. 200만 나누기 2.6 끝. 간단하죠? 알았죠? 이렇게 푼다. 이해했죠?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열응력, 온도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외력에 의해서, 그죠? 응력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맞죠? 외부에 힘이 없어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럽니까? 온도에 의해서. 맞죠? 열팽창 하는 거죠. 열팽창.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 차적이 팽창을 하고 길이가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길이가 줄어들죠. 맞죠? 이것을 보고 온도에 의한 응력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의한 응력은 다섯 번째로, 온도에 의한 응력을 온도응력 또는 열응력이라 합니다. 알겠죠? 온도응력, 열응력은, 이거는 계산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시그마 또는 F라고 하면 F는 이코르, 온도응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은 선팽창계수 알파에 비례하더라. 선팽창계수 알파란 뭐냐? 이거는 그 재료에 따라서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나는, 잘 늘어나는 재료가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재료가 있겠죠. 맞죠? 그 계수값들 선팽창계수라 합니다. 알겠죠? 온도가 1도씩 증가함에 따라서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잘 늘어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계수값, 선팽창계수 알파라고. 이놈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합니까? 델타 T, 온도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재료를 늘리더라도 온도가 1도 증가할 때 응력보다는 2도 증가할 때 응력이 2배만큼 더 크겠죠. 맞죠? 온도 변화량입니다. 델타 T. 온도 변화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T2-T1입니다. 맞죠?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 이 온도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비례하고,
또 여기까지는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변형률에 불과하니까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2에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2알파 델타 t 맞죠? 또는 2알파 t2 t1 알았죠? 이게 온도응력 공식입니다. 온도응력은 공식 정도만 암기하면 된다. 공식 정도. 2알파 델타 t 공식 정도만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탄산계수 주어지고 선팽자계수 주어지고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산기만 눌러주면 된다. 교재의 13번 문제가 15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죠.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 4장은 다 끝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5장 정정보 들어가겠습니다.